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9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족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대출을 대신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원래는 돈이 필요한데 A가 이제 신용 한도가 초과돼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온다든지 뭐 신용 불량으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B에게 대신 대출을 받아주라. 그러면 이제 B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실제로는 A가 사용을 하고 이자나 원금은 A가 직접 갚겠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려운 말로 여신 한도를 피해가지고 제3자를 내세워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지는 않고 다른 제3자가 돈을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A가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대출은 B 명의로 받아서 그 돈을 A가 쓰는 거죠. B는 안 썼어요. 그리고 A가 B한테 뭐 이자나 원금 내가 그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하면은 A가 B한테 이자 원금 주고 B가 은행에 이제 이자나 원금을 납부하는 그런 관계가 종종 있어요. 살다 보면.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채무자가 누구인가? 원칙적으로는 대출 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그 B가 채무자죠. B가 갚아야 돼요. 대외적으로 그 계약서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대출 약정서에다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는 B입니다. B인데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A가 채무자죠. A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부탁으로 B가 대출을 받아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A가 이자나 원금 이런 것들을 따박따박 납부하면 참 다행인데 A가 뭐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돈을 못 줬을 경우에 B는 은행과의 대출 약정에 의해 가지고 대출 채무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 대신 갚고 그 돈을 다시 A한테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08년도 6월 12일 선고 2008-7772-7789 뭐 이런 판례는 되게 많아요.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실제 돈 빌리는 사람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 누구를 채무자로 볼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람을 채무자로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금융기관도 요 관계를 알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실제로 돈 빌리는 사람은 A, 계약서, 대출 약정서에 사인한 사람은 B 이렇게 되거든요. 요 관계를 금융기관이 알았다고 하면 B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대출 채무 갚는데 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요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은 요지가 그래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이런 걸로 사인한 거는 대외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계약서상 명의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지만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가 대외적으로는 그 채무를 갚아야 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관계를 무효로 만들고 싶다 하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 돈 빌리는 사람하고 명의되어야 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느냐. 자, 내가 대출 받아줄 테니 돈 네가 쓰고 대신 이자 원금 나한테 주면은 제때 은행에다 갚겠다. 이런 이해관계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대출금이 실제로 지급됐느냐, 그리고 수령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이 B인데 B가 돈을 수령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A한테 이제 지급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출 서류 작성 과정에서 명의되어지 않은 서명 날인만 하고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A였다라는 사정, 요것도 입증이 되면
B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이 명의를 대여한 사람의 신용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B의 신용이죠. 혹은 실제 차주가 담보 제공을 한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실제 채무자가 A냐 B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명의 대여자 B죠. 명의 대출 약정을 할 때 명의를 빌려준 B의 신용조사를 실시했느냐, 그리고 그 조사 강도는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실제 돈 빌리는 사람은 A, 그 다음에 명의만 빌려주는 B, 이 사정을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여섯 번째,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그 명의 대여자한테 돈 달라고 하느냐, 아니면 실제 채무자인 A한테 돈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독촉 여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의 대여의 경위와 명의 대여자의 신분이나 직업, 이런 걸 보는 거죠. 이 대출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과 직업과 자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끝으로 명의 대여자한테, 금융기관이 명의 대여자한테 최종적인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실제 돈 빌리는 A한테 책임을 추궁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라든지 그 다음에 동의,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있었느냐, 요 7가지 정도로 이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은 요걸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정허위 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아는 거야. 실제 돈 빌리는 사람이 A인데 여신 한도 때문에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 B를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은 B가 쓰는 게 아니라 A가 쓰는 그런 관계. 자, 요 관계가 금융기관, 그 다음에 실제 돈 빌리는 사람, 그 다음에 대출 약정에 사인하는 사람, 요 세 삼각형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양해나 동의나 승낙이나 합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명의를 대여한, 그러니까 대출 약정서에 사인하고 자서한 B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에요. 즉 내가 대출 약정서에 자서는 했는데, 서명 날인했는데 실제로는 돈 빌리는 사람이 A다. 그리고 A가 돈 다 썼다. 이걸 주장해서 B가 책임이 없다, 채무가 없다 라는 거를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는 B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앞서 말한 7가지 사유, 요 사유를 다 입증해내면 그러면 B는 책임에서 면하고 A가 이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그런 관계로 판결을 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를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증인 막 1000명, 10,000명 데리고 와도 계약서 효력을 무효로 만들기는 실무상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B가 책임지겠다라고 자기가 대출 약정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실질적인 돈 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7가지 정도의 요건, 이걸 무효화시킬 수 있는 요건, 요거를 증명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함부로 명의를 대여해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명의 대여를 해줬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이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력이나 그 다음에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객관적인 사정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되고, 함부로 내 이름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판례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그리고 대출 채무자와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 누가 채무자인가 라는 쟁점에 대해서 판결한 판결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